수요일 이른 아침 10시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면도를 하고 있었다. 시선은 저절로 세면대 위에 놓인 분홍색 샴푸병으로 향했다. 서아가 유난히 아끼던 라벤더 향 샴푸였다. 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그것만 사용했다. 여보, 나 출근해요. 현관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새처럼 경쾌하고 가벼운 목소리였다. 조심해서 가. 나는 대꾸했고 손에 든 면도칼이 뺨 위로 스치며 한 줄기 피자국을 남겼다. 그 미세한 상처를 멍하니 바라보며 핏방울이 천천히 배어 나오는 것을 지켜봤지만 놀랍게도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면도칼을 내려놓고 곧장 샴푸병을 움켜쥐었다. 병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으니 서아가 오늘 아침에 막 사용했음이 분명했다. 나는 뚜껑을 비틀어 열었고 진할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강타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병 입구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내용물이 천천히 흘러나오게 했다. 투명한 샴푸가 세면대로 흘러내렸고 이어서 하얗고 이어서 하얗고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마침내 랩으로 쌓인 작은 알약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도자기 세면대 위로 굴러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작은 꾸러미를 집어들고 랩을 벗겨냈다. 안에는 작은 흰색 알약이 들어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웹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이것은 어떤 종류의 피임약을 줄여 부르는 말이었다. 벌써 세 번째였다. 지난 3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나는 이 샴푸병에서 똑같은 알약을 발견했다. 그리고 내 아내 서아는 매주 수요일마다 강남의 청아 스파에 갔다. 나는 알약을 다시 싸서 병 속에 넣고 샴푸를 도로 부어 넣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봤다. 34살, 흰머리가 조금씩 생기고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평범한 남자. 서아와 나는 결혼했지만 아이는 없었다.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의사가 서아의 몸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이도 포기할 수 있어. 나는 거울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목소리는 너무나 쉬어 있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열어 청아 스파를 검색했다. 중급 수준의 스파였지만 개인실 서비스가 특징이었다. 나는 패키지 페이지를 클릭했다. 가장 비싼 것은 99,800원짜리 럭셔리 커플 패키지였다. 개인실, 마사지 서비스, 뷔페가 포함되어 있었다. 내 손가락은 화면 위에 몇 초간 멈춰 있다가 즉시 구매를 클릭했다. 결제가 성공했다는 알림음이 울렸을 때 나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오후에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했다.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서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야근이라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먼저 저녁 먹고 기다리지 마. 서아는 곧바로 답장했다. 알겠어. 마침 오늘 절친이랑 쇼핑하기로 해서 나도 좀 늦을 것 같아. 나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절친 민지는 지난주에 해외 출장으로 나갔고 SNS에는 발리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는 아주 평범한 회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썼다. 나가기 전에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청아 스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안내원들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백단연이 감돌았다. 휴대폰에 예약 코드를 보여주자 안내원은 미소 지으며 룸키를 건넸다. DP6룸으로 예약하셨습니다. 룸키입니다. 패키지에는 90분 마사지 서비스와 2인 뷔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사지사는 30분 후에 올 예정입니다. 먼저 시설을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친구가 좀 늦을 것 같아서요. 룸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 안내원은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직진하신 후 오른쪽으로 도시면 됩니다. 5번째 강이 향림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내원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가 모두 흡수되었다. 향림 옆방이 맞았다. 나는 두 룸 사이의 벽에 기대어 섰다. 희미하게 옆방에서 물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중앙에는 둥근 월풀 욕조가 있었고 옆에는 2개의 마사지 침대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추상적인 산소화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아로마 캔들이 켜져 있었다. 나는 향림과의 벽으로 다가가 귀를 대었다. 처음에는 흐릿한 물소리만 들렸다. 이어서 서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잘 아는 아주 기쁠 때만 나오는 맑고 청량한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 낮고 친밀했지만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힘껏 꼬집었다. 통증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녹음기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른 다음 벽에 바싹 붙였다. 그만해, 물 다 튀잖아. 벽을 통해 서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애교 섞인 목소리였다. 뭐 어때? 아무도 안 보는데. 이번에는 남자의 목소리가 훨씬 또렷했다. 매주 겨우 이 시간뿐인데 난 기다리기 힘들어. 물 튀기는 소리가 한바탕 들린 후 서아의 맑은 웃음소리와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듯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 소리를 직접 듣자 누군가 망치로 내 가슴을 맹렬히 후려치는 것 같았다. 나는 녹음기를 끄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월풀 욕조 역석대 위에는 노스의 향로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불을 붙였다. 묵직한 향로 가장자리에는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꽃잎은 불빛 아래 차가운 빛을 발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4시 20분. 서아의 평소 습관대로라면 보통 저녁 6시쯤까지 스파에 머물렀다. 나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마사지, 침대에 앉아 휴대폰 앨범을 열어 서아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넘겨봤다. 작년 제주도 휴가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내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30분 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급히 향로를 원래 자리에 놓아두고 표정을 가다듬은 후 들어오세요 하고 대답했다. 제복을 입은 여자 마사지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님, 7번 마사지사입니다.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에 받을게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비용은? 마사지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나는 다시 벽에 귀를 대었다. 옆방의 소리는 이미 평화로운 대화로 바뀌어 있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 출장 가야 한대. 서아의 목소리였다. 그럼 다른 곳으로 옮기자. 맨날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나도 못 참겠어. 남자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좀 더 기다리면 안 돼? 지금 터지면 너무 갑작스럽잖아. 뭘 기다려? 그 사람이 알아채길 기다려? 서아, 우리 벌써 반년이나 일했잖아. 반년. 이 단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반년 전 서아의 생일날 나는 늦게까지 야근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내가 미리 주문해둔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상자조차 열리지 않은 채였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그 향로를 집어들었다. 노스의 차가운 감촉이 뜨겁게 달아오른 머리를 조금 식혀주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 피오른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손잡이에는 방해하지 마시오. 팻말이 걸려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북처럼 요동쳤다. 진우, 떠나야 해.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찾아 이 결혼을 깔끔하게 끝내야 해.
그러나 분노와 고통이 이미 내 모든 이성을 집어삼켰다. 나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너무 세게 두드린 탓에 문틀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 누구세요? 안에서 남자의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룸서비스입니다. 주문하신 과일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짧은 침묵 후 나는 슬리퍼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 잠금 장치가 천천히 돌아가더니 문이 살짝 열렸다. 낯선 남자의 얼굴이 문틈으로 나타났다. 30살쯤 되어 보였다. 짙은 눈썹에 큰 눈, 목에는 아직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나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공포로 변했다. 나는 그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어깨로 문을 맹렬히 밀쳐 열었다. 남자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방 안의 풍경이 카메라 렌즈처럼 내 눈에 들어왔다. 마사지, 침대 위에는 어지럽게 널린 수건들, 바닥에는 흩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침대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수건으로 몸을 감싸서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입술은 떨리며 내 이름을 불렀다. 진우.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노스 향로를 든 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반년 동안의 의심과 추측이 이 순간 모두 증명되었다. 여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사하의 목소리는 벌의 소리처럼 가늘었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남자가 일어섰다. 서하 앞에 가로막고 서서 말했다. 형님, 이분은 누군데요? 누구 형님이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내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 내 아내와 반년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해놓고 감히 나의 형님이라고 불러. 서하는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흐느낌, 어깨가 떨리는 울음이었다. 나는 그녀가 울 때마다 수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지금은 역겨움만 느껴졌다. 진우, 우리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서하는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은 매일 일만 알았고 난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놈과 여기서 놀아났다는 말이군. 나는 비웃으며 녹음기를 들어 올렸다. 방금 너희들의 대화를 재생해줄까? 남자의 얼굴이 변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형씨, 진정해요. 이런 일은.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손에 든 노스 향로를 그의 머리 위로 힘껏 내리쳤다. 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나무 토막처럼 쓰러졌다. 그의 이마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 순식간에 카펫을 붉게 물들였다. 서하는 비명을 지르며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채혁, 괜찮아. 나는 제자리에 서서 손에 묻은 피를 바라봤다.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왔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런 피비린내 나는 결말로 이어지다니. 서하가 고개를 들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 미쳤어? 감옥 갈 거야. 감옥? 나는 이 단어를 나지막이 되뇌었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것보다 왜 샴푸병에 피임약을 숨겼는지 더 알고 싶네. 우리 아이는 갖지 않기로 이미 합의했잖아. 서하는 무의식적으로 내 시선을 피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오는 그녀의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 자신보다 더 잘. 왜냐하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이 내가 피임약을 먹는다는 걸 알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항상 아이를 원한다고 말했고 의사가 네 몸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잖아.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아이를 원한다고 말한 적 없어. 누구를 위해 피임하고 있었던 거야? 이 자식을 위해? 서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채혁이라는 남자의 상처를 살폈다.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우리 세 사람은 기묘한 삼각 고도를 이루고 있었다. 의식을 잃은 정부,
끊임없이 울고 있는 아내, 그리고 옆에 서서 손에 피를 잔뜩 묻힌 남편. 우리 이혼하자. 나는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말에는 아무런 감정의 기복도 없었다. 집은 네가 가져. 예금은 반으로 나누고.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빛이 스쳤다. 날 미워하지 않아?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10년 동안 깊이 사랑했던 이 여자.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이 밀려왔다. 미워하냐고? 물론 미워하지. 하지만 널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나 자신을 미워해.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와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서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고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다. 진우, 서아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어디가?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손을 흔들었다. 자유롭게, 그리고 너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스파 문을 나섰을 때 석양이 막 지고 있었다. 법정은 판결을 내렸다. 특수 산의죄가 성립되어 징역 3년. 이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벼웠다. 제역 그놈은 죽지 않았고 중증 뇌진탕과 함께 두개골 골절을 입었을 뿐이라고 했다. 내 변호사는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자였다. 선고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부인께서 평소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죠. 다행히 재혁 씨 쪽에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에 동의해서 형량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 청석을 훑어봤다. 서아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과부처럼 앉아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서로 얽어매었다. 진우 씨,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했다. 판사님, 저의 충동적인 행동에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서아를 향해 돌아섰다. 일부러 목소리에 냉소를 담았다. 저는 여전히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번 일은 제가 우리 결혼 생활을 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정은 순간 술렁술렁이었다. 서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판사는 법봉을 두드렸다. 이혼 소송은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피고인은 발언 내용을 유의하십시오. 법정을 나설 때 서아가 나를 가로막았다. 두 명의 교도관이 내 뒤에 서 있었지만 짧은 대화를 허락해 주었다. 왜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왜 서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이는 이미 완전히 끝났잖아요. 나는 내가 한때 입맞추었던 이 얼굴을 바라봤다. 지금은 오직 차가운 만족감만을 느낄 뿐이었다. 왜냐하면 널 사랑하니까. 나는 나지막이 말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기다릴게.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수축되더니 반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마침내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후회할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동의하게 만들 거예요. 그녀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힘껏 쥐었다. 진우, 이러지 마세요. 우리 정말 가망 없어요. 왜? 재혁 때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지금 어때? 내가 거의 죽일 뻔했다고 들었는데. 서아의 얼굴에 변화가 일었다. 그는 잘 회복하고 있어요. 정말 잘 됐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나중에 나가면 반드시 그를 직접 찾아가 사과해야겠어. 서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나는 눈을 깜빡였다. 결혼식에서 약속했잖아. 건강하든 병들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항상 함께하겠다고. 그건 충성을 전제로 한 조건이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고 교도관들이 이쪽을 쳐다봤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지금 당신이 외도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법정에서는 우리 감정이 이미 파탄났다고 말했잖아.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했다. 어떻게 해야 서명해 줄 거예요? 내가 출소한 후에 다시 논의하자.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3년은 금방 지나갈 거야.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봤다. 후회할 거예요. 나는 수화기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나에게 편지 쓰는 거 잊지 마. 매주 수요일 스파에 가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떠났다. 주선배의 정보망은 매우 넓었다. 한 달 후 그는 내게 말했다. 네 아내가 그놈이랑 또 붙어먹고 있대. 심지어 네 집에서 살고 있더라. 나는 칫솔을 쥐고 작은 돌멩이를 갈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손을 잠시 멈췄다. 재미있네. 사람 시켜서 한바탕 소염 키워줄까? 주 선배는 흥분한 얼굴로 물었다. 아니, 나는 돌멩이를 계속 갈았다. 그들이 즐겁게 지내게도 더 행복할수록 좋아. 2달째 서아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혼 합의서를 들고 왔다. 서명해줘요.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다. 집은 당신이 가져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서류를 한 번 훑어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큰 집을 제어기 그놈이 네가 맨몸으로 나오게 동의했단 말이지? 그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그녀는 소리쳤다가 곧 태도를 고치고 목소리를 낮췄다. 진우, 제발 날 놓아줘요. 나는 천천히 서류를 돌려보냈다. 그럴 수 없어. 왜 그런지 알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냐하면 난 아직 널 사랑하니까.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난 언젠가 네가 누가 진정으로 널 사랑하는 사람인지 깨닫게 될 거라고 굳게 믿어. 당신 미쳤어.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마도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미친 사람이 가장 오래가는 법 아니겠어? 이번에 그녀가 떠날 때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고 단조로웠다. 나는 도서관 사서가 되어 매일 책을 정리했고 가끔 나 자신도 책을 읽었다. 형법은 내가 가장 자주 찾아보는 책이었는데 특히 혼인법과 재산 분할에 관한 장들을 많이 읽었다. 주선배는 종종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네 아내가 일방적인 이혼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대. 판사가 양쪽 모두 동의해야 한다고 했어. 나는 미소 지으며 계속 책을 정리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 자식 이제 짜증내는 것 같던데. 주선배는 고소해하며 말했다. 네 아내에게 계속 방법을 찾아보라고 압박한대. 압박은 사람을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들지. 나는 개의치 않는 듯 말했다. 두고 봐. 반년 후 면회일, 서아는 오지 않았다. 대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그녀의 변호사였다. 진우 씨.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렸다. 제 의뢰인은 이혼 문제를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산 면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제 아내에게 전해 주십시오.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면회는 무의미하다고.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진우 씨, 이렇게 하시면 결국 양쪽 모두 손해입니다. 제 역시는 이미 제 의뢰인에게 청원했지만 진우 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네. 나는 동정하는 척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죄는 감옥에 가는 거 맞죠?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저 법률적 사실을 진술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제 아내에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그녀를 많이 그리워한다고.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서아가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의 표정을 상상하니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대학 시절
서아를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간 꿈이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도서관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뚫고 들어와 금비 투광을 들이운 듯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완전히 빠져들었음을 알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젖어 있었다.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집념뿐이었다. 나는 그저 그녀를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녀가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마치 우리 7년의 결혼 생활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 선배의 말이 옳았다. 여자는 끊임없이 얽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리고 나는 충분한 시간과 넘치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소리 없이 흘러갔다. 서아는 몇 번 더 찾아왔다. 올 때마다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그녀는 애원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이혼을 단호히 거부했고 그녀에게 헌신적이고 반성하는 남편처럼 행동했다. 언론에서도 이미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그녀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광, 스토커라고 묘사할 거예요. 그게 내 뜻과 같아.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네가 내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영원히.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붉어진 눈시울을 바라봤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마치 그녀의 희망을 세고 있는 듯했다. 간단해. 내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차가운 집착을 감추고 있었다. 내가 출소하면 둘 중 하나야.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둘 다 망하는 거야. 서아는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주변의 모든 면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진우, 당신은 악마야. 그녀는 소리쳤고 눈물이 차가운 탁자 위로 떨어졌다. 내가 그때 눈이 멀어 당신과 결혼했지. 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교도관들이 다가와 면회 종료를 알렸다. 괜찮아. 나는 유리병 너머로 그녀에게 외쳤다. 네가 돌아오길 기다릴게. 결국 넌 내 아내고 평생 그럴 테니까. 그녀는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등은 마른 낙엽처럼 가늘었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이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얼굴에 미소를 거두었다. 주 선배가 뒤에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미친놈, 네 수법 정말 독하네. 그 두 사람 지금 매일 싸운대. 재혁이 서아한테 이혼하라고 재촉하고 서아는 우울증 직전이래. 나는 손바닥에 있는 1년 내내 칫솔로 갈아 만든 매끄러운 작은 돌멩이를 내려다봤다. 가장자리에는 날카롭고 차가운 모서리가 숨어 있었다. 지금 내 마음 같았다. 내가 피임약을 숨기고 다른 남자랑 스파에서 놀아난 것에 비하면 이게 뭐 대수라고.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주 선배는 한숨을 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마음속 매듭이 이미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손에 꽉 쥐고 싶은 집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아이를 포기했고 진심을 다했다. 어떻게 그녀가 끝이라는 가벼운 한마디로 다른 남자와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시간은 교도소의 단조로울 리듬 속에서 계속 흘러갔다. 나는 매일 책을 정리하고 법률 조항을 연구하며 가끔 그 작은 돌멩이를 갈았다. 출소하는 날을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서아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변호사를 한 번 보냈을 뿐이었다. 그는 재산 증여 합의서를 가져왔다. 그녀는 집과 예금을 모두 나에게 주겠다고 했고 오직 내가 이혼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변호사 앞에서 서류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에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그녀야. 변호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진우 씨, 왜 이러십니까? 의뢰인은 이미 경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제 역시도 결혼을 못하게 되자 그녀에게 점점 냉담해지며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그녀를 망칠 뿐만 아니라 진우 씨 자신도 망치게 될 겁니다. 그녀를 망친다고? 나는 웃었다. 조용한 면회실에서 내 웃음소리는 다소 부자연스러웠다. 그녀가 먼저 우리 모든 것을 망쳤어. 그녀가 평화롭게 살 수 없다면 우리 모두 함께 고통받는 거야.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혼자 도서관 구석에 앉아 이미 너덜너덜해진 혼인법전을 펼쳤다. 부부의 정조 의무 조항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마음속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한때 나는 서아와 내가 이 법률을 가장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이탈했고 나 또한 복수의 길 위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출소까지 1년이 남았을 때 주선배가 예상치 못한 소식을 가져왔다. 재혁이 도망갔대. 돈 싹 들고 서아한테는 달랑 쪽지 한 장 남겨두고 사라졌어. 내 손에 든 작은 돌멩이에서는 예상했던 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허무함만 밀려왔다. 그녀는 지금 어때? 내가 물었다. 아주 비참해. 주선배는 한숨을 쉬었다. 돈도 없고 우울증 때문에 직장도 잃고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대. 그 엄마는 매일 그녀를 욕하고 그녀는 완전히 피폐해졌어.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 엄마가 발견해서 겨우 살렸대.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작은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서아가 자살하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욕조에 누워 있었고 손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옆에는 그 분홍색 샴푸병이 놓여 있었는데 안에는 더 이상 피임약이 있지 않았다. 나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깨어났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오직 공포만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배신을 미워했지만 그녀가 죽기를 바란 적은 없었다. 그저 그녀를 내 곁에 붙잡아두고 싶었고 내가 겪은 고통을 그녀도 맛보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돌멩이를 갈지도 않았고 법률을 연구하지도 않았다. 매일 교도소의 쇠창살을 응시하며 출소를 기다렸고 동시에 출소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서아가 정말로 무너진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고 내 집념이 헛된 것이 될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깊어가는 가을의 어느 이른 아침 나는 교도소 문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셔서 무의식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멀지 않은 곳에서 주선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한 사람이 더 서 있었다. 서아. 그녀는 헐렁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눈빛은 공허했으며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새처럼 경쾌하게 웃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피하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나를 바라봤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왔네.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다소 쉬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서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집과 예금 모두 필요 없어요. 그저 당신이 서명해 주기만 바랄 뿐이에요. 지쳤어요. 더 이상 이렇게 버티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녀 손에 들린 합의서를 바라보고 다시 그녀의 공허한 눈빛을 봤다. 내 마음속의 집념이 갑자기 터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나는 손을 뻗어 합의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에 닿으니 차갑고 뼈만 느껴졌다. 왜 날 미워하지 않아? 내가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허무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비애도 담겨 있었다. 미워했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집착하고 날 놓아주지 않는 것이 미웠어요.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날 가둔 건 당신 자신도 가둔 거였다는 걸. 재혁이 떠난 후 나는 병상에 누워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그 수요일의 스파에서 죽어버렸다는 걸.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가방에서 그 분홍색 샴푸병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병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라벤더 향은 많이 옅어져 있었다. 이거 돌려줄게요. 그녀가 말했다. 평생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피임액을 먹었던 건 재혁 때문이었어요. 그는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안 됐었고 난 당신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여기에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잘못했어요. 내 배신에 대해 사과할게요. 나는 그 샴푸병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병 표면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마치 예전에 서아가 사용했을 때의 감촉 같았다. 나는 분노할 줄 알았다. 병을 내던져 부술 줄 알았다. 하지만 그저 천천히 뚜껑을 비틀어 열었을 뿐이었다. 옅은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수많은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사랑했던 날들, 내가 그녀를 위해 아이를 포기했던 결심. 나도 잘못했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가 집념으로 널 가둬서는 안 됐고 복수로 나 자신을 버려서도 안 됐어. 나는 주 선배에게서 펜을 받아 이혼 합의서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글씨는 다소 흘렸었지만 비정상적으로 확고했다. 7년의 결혼 생활, 3년의 수감 생활, 그리고 수많은 밤의 집념과 고통이 마침내 이 순간 마침표를 찍었다. 서아는 내가 서명을 마치는 것을 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합의서를 그녀에게 건네고 샴푸병을 다시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네가 가지고 있어. 내가 말했다. 과거와의 작별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이번에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을 더 이상 응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주선배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가자. 뭐 좀 먹으러 가자. 우리는 예전에 서아와 내가 자주 가던 국밥집으로 갔다. 갈비탕 2그릇을 시켰고 뜨거운 김이 시야를 흐릿하게 했다. 주선배가 나를 바라봤다. 정말 내려놓은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들어 국밥 한 술을 맛봤다. 여전히 예전 맛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마음은 아니었다. 내려놨어. 내가 말했다. 지쳤어. 집념도 지쳤고 과거에 갇혀있기보다는 잘 사는 게 낫지. 국밥을 다 먹고 나는 혼자 길거리를 걸었다. 깊어가는 가을바람이 다소 쌀쌀했지만 얼굴에 닿으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예전 집으로 갔다.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몇몇 낡은 가구들만 남아 있었다. 나는 매끄럽게 갈아놓은 작은 돌멩이를 식탁 위에 놓았다. 그것은 나의 집념의 증거이자 나의 고통의 끝이었다. 나중에 나는 작은 방을 빌려 경비원 일을 구했다. 삶은 평온하고 규칙적이었다. 가끔 서아가 생각났고 그 시절이 생각났지만 더 이상 징후도 집념도 없었다. 그저 가끔 라벤더 향을 맡을 때면 잠시 몽롱해질 뿐이었다. 반년 후 나는 슈퍼마켓에서 서아를 만났다. 그녀는 혼자였고 단출한 옷을 입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 있었고 눈빛에는 다시 빛이 돌았다. 나를 보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에 바르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스쳐 지나갔다. 별다른 인사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두 낯선 사람 사이의 예의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 둘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차 한 잔을 끓여 발코니에 앉았다. 달빛이 부드럽고 고요하게 쏟아져 내렸다.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서아와 내가 대학 시절에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도서관 창가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햇살은 그녀에게 금비투광을 드리웠다. 나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고 이내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집념은 흩어졌고
남은 것은 미래에 대한 평온함과 기대뿐이었다. 어쩌면 최고의 결말은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